공동부유 하에서 2차 분배인 정부가 알아서 이제 분배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소비세, 사실세, 부동산세, 종부세 이런 유의 것들이 빨리 입법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이 전년비 성장률 기준으로 어느 정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느냐인데 저희가 팬데믹 직전에 2019년 기준으로는 연간 대략 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6%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팬데믹 전 추세라면. 그러면 작년 2020년과 2021년의 경우는 2년 평균으로 볼 경우에는 현재 4.9%. 그리고 마침 또 이번에 3분기에 나온 수치도 4.9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그 2년 평균하고 작년비 성장률하고 지금 3분기에 만난 4.9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5%를 지금 하회를 했고 분기마다 중국이 설정하는 건 아니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5%는 정책적인 하한선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계속 좌시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대신 정책이 다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소위 말해 지금 중국 정부의 정책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하단만 지키는 쪽의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도 부양보다는 사이클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중국 경제 전망은 저희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5%라는 기준선 그리고 이번 4.9가 나오기 직전에 2분기는 5.5% 정도였는데 6%대였던 2019년으로 내년에도 돌아가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럼 중국은 성장률이 가파르게 떨어져서 경착륙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계단 형태로 해서 내년에 이 떨어지는 속도를 감속시키거나 평행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내년에는 5.5% 정도 성장률로 회귀는 한다. 지금 4.9니까 지금보다는 소폭 완화된다고 보고요. 그럼 이렇게 지금 악재도 많고 부동산 규제도 있었고 전력난의 제조업 쪽 위험도 있는데 뭘로 성장하느냐. 일단 올해 중국은 부양책을 사실상 거의 안 썼고요. 어떻게 보면 신흥국 포함해서 주요국 대비해서 가장 짠물 거시정책 운영을 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이 그랬고 통화정책이 그랬고 하물며 산업 규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좀 드리면 그렇지만 반대로 안 썼기 때문에 내년에 쓸 확률이 높다는 게 이제 사실이고 재정 정책은 이미 선언을 한 게 올해는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내년에 채권 발행이나 재정 지출을 상반기에 하겠다고는 공언을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제가 말씀드린 헝다 쪽의 그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경기가 내년 1분기쯤 제 예상대로라면 업황이 바닥을 찍고 올해 되게 안 좋았었던 소비의 경우도 전년비 3% 정도밖에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어서 성장률 5%보다 좀 밑에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5%만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V자 경기는 내년에 아니겠지만 중국 경기가 현재 감속이 제일 빨랐던 구간은 4분기와 내년 1분기고 대략 1, 2분기 정도 사이에는 바닥을 좀 찍고 다시 좀 옆으로 횡보한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공포 혹은 너무 과도한 또 부양책에 대한 기대 말고요. 좀 담담하게 내년은 연착륙 정도는 하겠다라는 시각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중국 정부가 올해 들어서 이 과주기 조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저희도 올해 들어서 이제 좀 보면은 이제 예전에 중국이 경기가 안 좋으면 반대 대응을 거울처럼 이렇게 하는 이제 역주기 조절이라고 해서 이제 카운터 시클리컬 그런 정책을 써서 거시 정책을 쓸 때 즉각 해서 이렇게 반대 대응을 해주고 과열이면 또다시 좀 냉각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들고 나온 이 크로스 시클리컬이라고 표현하는 과주기 조절은 한쪽에서는 구조적인 개혁이나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일종의 하단을 받치는 정책을 쓰겠다는 거니까 조금 사이클을 몇 개 넘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장기적인 그림으로 보겠다는 게 저희는 이제 해석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국 정부의 말대로라면 과주기는 훨씬 더 좀 상위 개념이고 과주기 안에 역주기 조절이나 구조 개혁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과주기 조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긴축을 하거나 뭐 리스크 관리만 하는 건 아니고 역주기 조절이라고 얘기하는 즉 즉각적인 또 부양의 어떤 타이밍이라는 게 있게 되는데 아까 5%가 지금 깨진 성장률 상황이기 때문에 과주기 조절 하위 개념인 역주기 조절이라는 이 반대 대응이 현재 이제 앞으로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좀 펼쳐질 것 같고 확실한 건 중국이 이런 말을
작고 좀 소위 말해 좀 어려운 사자성어 같은 식으로 과주기, 역주기 이런 거 하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중국 정부가 성장에 목을 매기보다는 성장률은 그냥 계단 형태로 좀 연착륙만 시키고 장기적으로 뭐 미국과의 지구전이나 내부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최대한 방어하면서 치명적인 약점을 막아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나라니까 그런 거에 집착할수록 이런 표현을 자주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순환적으로 이제 보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어떤 그 반복적인 구조 개혁이나 리스크 관리에 좀 방점을 찍고 정책을 쓰는 대표적인 이 상징성이 과죽이라는 표현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야 뭐 주식이나 채권을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일단 위험 요인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와 같은 어떤 이런 규제에 아주 규제가 많았던 해였기 때문에 내년에 규제가 없냐 있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들이 공동부유 하에서 반독점법이나 데이터 안전법이나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세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것들을 세팅을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물을 만들었고요. 내년엔 일부 뭐 과징금도 물리고 규제도 어떤 결과물로서 일부 기업들이 피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시스템 세팅이 일단 1차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느끼는 공포감은 올해가 정점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갖고 있고 내년에 새로 나올 수 있는 위험 쪽이나 규제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아까 부동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공동부유 하에서 2차 분배인 정부가 알아서 이제 분배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소비세, 사치세, 부동산세, 종부세 이런 유의 것들이 빨리 입법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조금 규제 위험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중국의 정치 사이클은 당의 사이클이 중요하고 현재 19기 지도부는 4년 차 그래서 두 기수를 했던 시진핑 주석이 9년 차고요. 내년 10월 달이 마지막 당대회를 통해서 20기 지도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현재 뭐 분위기상으로는 한 5년 이 기수는 최소한 더하는 분위기라고 가정을 하면 내년의 경우는 오래 잡은 시스템을 갖고 그 성과를 이제 어느 정도 초기에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규제를 더 정권교체 전에 기술 전에 더 강화하기보다는 관리하는 해가 아닐까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아예 뭐 천지개벽하게 나오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갖고 있고요. 기회 요인이라 한다면 내년에도 역시 그 중국 쪽이 이제 규제하는 쪽이 있다면 이쪽에 그 어떤 규제를 하면서 반대급부로 이제 이쪽으로 돈의 흐름이나 정책적인 지원이 갈 수 있는 분야가 기회일 텐데 내년에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베이징 거래소 같은 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키우겠다는 것들이 결국엔 제조업 혁신 기업들이나 중소 영세 기업 쪽의 첨단 기업들인데 중국의 제조업에 대한 육성 전략들 같은 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시장 개방 정책도 큰 관심이 요새 없지만 생각보다 미국이나 이런 해외 IB들에게 100% 외자 기업이 이제 그 출자해서 이제 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이런 변화들도 발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정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서비스업 개방도 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 교육사업자 이런 것들도 지금 대외 개방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기회 요인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그 주식을 추천을 좀 해드리고 유망사항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은 여전히 뭐 신재생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석탄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에너지 구조전환 위험이고 중저보 한 2, 3년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결국에는 탄소 국경세나 탄소로 인한 어떤 위협받는 친환경 성장 이런 것들이 가장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결국에 에너지 구조 전환 관련해서 신재생 산업들 근데 신재생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ESG 도입까지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신형 에너지 쪽의 산업들로 보신다면 수소라든지 기존의 뭐 전기차라든지 또 태양광이나 풍력 또 해상 풍력 이런 산업들 상당히 유망해 보이고 실제 내년과 내후년에 정부 지원 하에서 이런 쪽의 산업은 뭐 중국의 녹색 대출, 뭐 그린 대출이나 그린 채권 형태로 해서 뭐 지원을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산업들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축에서는 아까 제조업 쪽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시장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상해 과창판이라는 일종의 보드가 있습니다. 상해는 이제 상해 종합지수로 많이 알고 계신데 코스피 역할하는 상해 거래소 안에 소위 혁신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 육성하기 위해서 2019년 6월 달에 시진핑 주석 명령으로 만들어진 상해 과학혁신 보드를 과창판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국내 이제 이런 펀드나 ETF들의 상품 이름은 스타5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은 결국에 시진핑의 어떤 자존심, 정책적인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상장시킨 기업이 대표적으로 중국의 이제 파운더리 업체인 SMIC라든지 중국의 많은 이런 그 바이오테크나 이런 기업들이 상장이 될 거고요. 굉장히 걸러서 이쪽은 핀테크나 플랫폼 안 되고 무조건 하드테크나 이런 하드웨어 기업들로 혁신 기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이 버블이 끼기가 쉽다라고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창판 지수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중국의 이런 혁신 제조 기업들 우리나라에 이렇게 따라오는 전략들이 잘 되는지를 보시려면 요 과학혁신보드, 과창판의 지수의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산업을 그냥 집약체로서 과창판 지수도 좀 주목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지금 그 소비 시장에 대해서 뭐 포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쪽에 그런 그 로컬 브랜드들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중국의 그 어떤 국산 브랜드들 중에서 대표 기업들을 계속 주목을 하는데, 과거에 뭐 이제 중국 애들 돈 많이 버니까 고가 주류 먹고 뭐 고가 명품백 사고 그런 쪽이 아니고요. 굉장히 세분화된 영역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뭐 의류 산업이나 중국의 이런 어떤 소비 성향 자체가 서비스 쪽으로 굉장히 많이 특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조금 MZ 세대들이 좀 좋아하고 있는 중국의 이런 로컬 브랜드들도 상당히 저희가 좀 주목을 하고 있어서 뭐 이런 산업들을 조금 공유 경제 그 공동부유 하에서 수혜 산업으로 내수 산업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이 되게 많고 뭐 중국에서 유명한 텐센트, 알리바바, 무슨 뭐 마오타이 이런 얘기들은 이미 많이 아시는데,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종목을 추천해 드릴 때는 이제 저희 팀원들이 종목을 많이 커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에 상장한 중국 주식하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기업들이죠. 그리고 홍콩에 상장한 역시 이런 소비 기업들이나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는 이 생태계 자체가 지금 중국 정부가 약간 통제하는 영역으로 가고 있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B2C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들보다는 본토 중심의 제조 기업 쪽 방향에 좀 부합하고 B2B 사업 모델을 가져서 소위 중국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들이 인민하고 바로 접점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마진율이나 여러 가지 통제당할 수 있으니까 주식 갑정에서 유망 기업을 항상 뽑기 전에 선별 과제 중에 걸릴 때 B2B 사업, 기업들 간의 어떤 장사를 할 수 있고 충분히 마진을 전가시킬 수 있고, 본토의 경우, 즉 상해 심천 시장을 본토라고 얘기하는데 본토 상해 심천이 4,400개 정도 기업이 있고 70% 시가총액이 제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다 좋은 건 아닌데, 전통 제조업은 구조조정이 10년 동안 진행이 됐고 신형 제조업의 경우는 중국 정부가 신재생이나 새로운 혁신 기업들에 대해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가는 쪽을 따라야 되고, 외국인의 경우도 이번에 최근에 각종 중국의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중국물을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도 안 하거나 하게 될 경우도 홍콩이나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을 줄이고 본토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토에서 일단 종목을 꼭 고르시라는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중국 쪽에서 고르는 종목은 저희가 이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공유를 하게 되면 이제 또 업데이트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재생의 대표 주자인 CATL 같은 기업들, 즉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쪽에 잘하는 BYD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도 그냥 조정 시에는 저희는 계속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거에 무조건 중국 투자하면 소비주나 플랫폼식으로 미국의 팡이나 미국의 혁신기업 투자하던 방식으로 하셨던 방식보다는 지금은 중국은 제조 쪽의 한 축으로 독일 같은 성장 모델로 가려고 하니까 CATL이나 중국의 이런 BYD 같은 대표 완성차 쪽에서 전기차 잘하는 기업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롯데케미칼이나 포스코 같은 개념으로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중국의 대표 1등 이런 화학 기업들, 그래서 만화화학이라는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중국의 또 산업재 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한 싸니중공업이나 이런 기업들도 결국에 저는 제조기업들 1등 기업들이 중국에서도 충분히 피킹될 수 있다. 그리고 탄소 중립화해서 중국에서 이제 그 수소라든지
그 어떤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소 관련된 컨셉의 일부 이런 기업들도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쥐박채로 투자하시는 걸 주로 저는 최우선순위 권고를 드리기 때문에 과창판 안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도 저는 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메모리 업체를 고르시기에는 그냥 그건 삼성전자 사시면 되는 거고, 북방화창이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장비 1등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장비 산업은 저는 앞으로 여전히 성장성이 높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 산업들 쪽에서 고르셔도 될 것 같고, 홍콩의 반도체 기업 중에 화홍 반도체라고 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메모리나 파운더리 형태 중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내수 소비 쪽이나 플랫폼 기업들은 그냥 이제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모든 걸 가져가던 시대가 정부가 뜯어서라도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습관적으로 걔네들이 우량주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가격이 지금처럼 많이 빠진 상태면 쉽게 또 이렇게 투자하시기보다는 그 혁신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은 미국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 본토의 경우는 소비재나 빅테크는 오히려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올랐을 때 좀 줄이고 상대적으로 본토의 제조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 말씀을 좀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무역 관점에서는 저는 최악은 지나고 있다. 혹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트럼프 정부 때부터 고유 관세를 매기고 그런 측면에서 줬던 충격들은 현재 인플레 국면에서, 그리고 각자 미국과 중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쓰고 각자 수직 계열화 시켜서 이렇게 제조업 공급망을 굳이 어렵게 가격이 오르더라도 좀 가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무역 쪽에서만큼은 약간의 정상화 과정.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보복 관세를 가지고 한 20% 넘게 지금 서로 때리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 업자들이 떠안았을 때는 가격에 상관이 없지만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해서 업자들이 이제 정가시키기 시작을 하면 각자 국가에 굉장히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그 중국에서 무역 합의를 항상 주도했던 류허 부총리라는 분과 USTR의 이제 타이 캐서린 대만계 대표하고 이제 만나고 있다는 건 저는 물밑에서 최종적으로는 협력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해도 실제로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는 양쪽이 인플레 부담이든 어떤 필요에 의해서 관세 인하를 일부 배제 품목을 화끈하게 늘리던 어떤 그런 접점이 전 생겼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 12월 연말에 정상회담이 일단 화상이 되더라도 일단 약속이 된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외교라든지 테크 분야라든지 이런 쪽은 기대하지 않고요. 어차피 제일 먼저 나빠졌던 무역 쪽은 이제 거의 한 4년, 3년 만에 정점을 좀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 압력을 좀 낮추고 무역의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기대가 된다 한쪽이 있고요. 그 또 하나 기대하는 건 역시 뭐 친환경이나 신재생 쪽의 어떤 협력일 텐데, 이 기후 관련된 협약은 장기적인 거니까 이제 그런 쪽보다는 저는 계속 그래도 금융시장 개방이나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쪽에서 양쪽의 협력 요인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패권 전쟁은 중국 애들 표현대로 지구전이고 10년, 15년이 걸려야 성적이 나는 거고, 아쉽지만 빨리 결론이 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본도 막 하물며 견제받은 지가 20년이 넘게 버텼기 때문에 지금 체력적으로나 정치 구도상으로 제3세계에서 좀 더 영향력이 더 큰 중국이 저는 20, 30년은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거 이긴다는 개념은 아니고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짧게 호흡을 보시면서 가장 나빴던 무역이 내년엔 해결이 좀 되고 조금씩 완화가 되고, 또 그다음 되게 금융시장의 협업이 좀 있고 위안화 강세 요인이 생겨서 원화는 어떨 것인지 저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들이 이제 위안화 강세로 갔을 때 원화가 또 경쟁력을 좀 가지고 수출에서의 경쟁력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파생적으로 단계별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최악은 지나고 있다는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가 주식시장만 보고 뭐 이렇게 탁상 공론 형태로 뭐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게 현업에서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뭐 좀 어렵지만, 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중국의 정책에 좀 더 깊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중국에 대한 어떤 호감과 비호감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정책을 써서 다 계획이 있고 그게 부작용까지 알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고등과 깜빡이는 항상 켜는 나라고, 그걸 우선적으로 제시한 것들을 집념 있게 좀 길게 끌고 가는 능력, 혹은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 뭐 인프라안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예산을 넘기는데도 시간이나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가 좀 변수가 많은 것보다는 중국은 한쪽과 역방향과 순방향에 타는 정책들에 있는 산업들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으로 본다면 비록 저희가 진출하는 것들이 이제 과거보다 좀 불편해진 측면이 좀 있습니다만 직접 저희가 지분 투자라든지 M&A나 그들이 좀 육성하고자 하는 쪽에 투자하는 것들도 한 번의 방법이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 아버지 때 주재원 때도 90년에 저희 92년 8월에 수교하고 중국에 직접 진출하는 게 답이었다면 이제는 진출도 물론 하지만 지분 투자라든지 중국 유망 산업 쪽에 계속 관심을 꾸준히 가지면 정책이 그냥 오픈북 테스트처럼 제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 더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만 보시지 말고 이제 리스크는 충분히 저희가 시장에서나 여러 가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저희가 어차피 좀 끼고 있어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그 어떤 이해도를 좀 더 높이고 그들의 원문을 좀 많이 깊게 읽으면서 하시면 저는 중국 사업이나 혹은 다른 나라의 사업에서도 중국의 전략을 좀 이해하시면서 경쟁자로서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중국 내키시지 않더라도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정책을 많이 해석해 드리고 이해하는 방향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공동부유 전략이 앞으로 10에서 20년짜리 호흡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전략이 당장 성공하는지 여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양극화된 구도 그리고 대중소비가 빨리 이렇게 어떤 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구도를 유지하되 중국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서비스업 개방이고 대중소비 활성화고 주거나 의료 쪽이나 교육 쪽의 지출 부담을 낮춰서 다른 쪽의 화장품이나 기타 소비재에 대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포기하지 않고 중국의 MS를 늘리는 쪽의 전략으로 가게 되면 여전히 뭐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시장과 함께 중국은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그 중국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진출이 아니더라도 이제 모든 산업들을 사실상 외국인에게 다 열고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도 상당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직접 가서 고용주로서 누굴 부리고 여러 가지 변수에 노출되기보다는 중국에서 알짜 기업들을 인수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방식이 이제는 더 최우선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중국 기업들도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가장 부정적일 때 주식시장에서는 반대 대응을 또 하니까 사업을 하실 때도 아직 어려울 때 또 중국에 대한 이해도를 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그리고 쟤네들 좀 이상해 보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면서 중국의 언론과 한국의 언론의 보도를 좀 균형감 있게 보시면서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